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론의 절대반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반지 누가 차지하느냐 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고요. 절대반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반지를 파괴하고 호빗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빗 쪽에 프로도라고 주장하다가 본인이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이 골룸이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해리포터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사우론이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 포함해서 오늘 법정에 공개적으로 출두한 윤석열 씨 이야기와 그리고 드디어 김건희 씨가 소환장을 검찰로부터 받았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이 끝장 뉴스의 1타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싸의 속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전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드려요. 그리고 정치구루 박진영 정치 비평가님. 저 혼자 이제 비평가하려고 해요.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좀 더 크리티컬하고 좀 더 후벼 파는 그런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후배 파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잘하진 못하지만 더 깊이 후벼파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항상 진실을 찾아다니시는 김한한결의 기자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박영식 시사이더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 정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제 시작한 거죠. 예. 후보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오전에 가장 많이 포커스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두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일 거고요. 요 바로 앞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유세를 나눴고 어마어마한 또 인파들이 모인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과거에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광화문으로 민주당 쪽에선 잡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송파구 가락시장을 첫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쪽은 조금 독특한데요. 여수산단을 선택해서 첫 번째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오후 일정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 그리고 대전 이쪽을 가면서 이제 과학 강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IT와 AI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눴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마지막 일정이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이쪽 가가지고 당 내용 문제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지금 사실 분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모두에게 포화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태를 부리고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이어간다. 양당을 비판했고요. 지금 대학가를 지금 찾아서 젊은층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3번은 공란, 4번 이준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번이 맞습니다. 그게 조국 조금은 혁신당이 후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엄정하게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행보가 광화문에서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요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토론하시죠.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 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영향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세워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전 대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유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유세를 광화문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항상 광화문에서 거의 시작을 했었나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광화문에 돌아와서 끝내는 형태가 많았고 특히 이제 2017년 이후에 이번 대선이 구도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장의 어떤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열리는 대선이라는 이제 어떤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구도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광화문 광장 택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끝나고 판교로 바로 간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 판교, 그리고 대전 요 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I하고 뭐 혁신, 과학기술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과 다른 점은 지금 AI와 그때도 물론 그 통합을 얘기했었고 경제 대통령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위기 극복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 정신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됐다고 보시는 건 바로 AI인데요. AI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계엄 선포부터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성장의 그 돌파구로서 그거를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AI 자체에 대한 관련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전격 영입해서 이제 그거를 키우려는 그런 자산으로 보이고 또 뭐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홍준표의 책사까지 지금 영입을 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병태 교수인데 이병태 교수가 유명한 거는 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을 좀 없애야 된다. 너무 규제한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블록체인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한국은 너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교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의 대표적인 경제 파트 책사를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이 홍준표 책사 이 교수님과 가상자산을 좀 증폭시킨다. 우리가 양성화시킨다는 어떤 목적성이 되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좀 젊고 유능한 대통령 가겠다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태 네, 맞습니다. 제가 2010년대 계속해서 이 정책 토론을 방송에서 했는데 항상 반대편에 계셨거든요. 엄청 싸웠어요. 네.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1호 공약이고 그 공약 안에 AI나 신기술이나 국가가 발전시켜야 되는 과학 산업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동탄과 또 대전 이런 과학과 연관된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뜨거운 뉴스는 방금 전수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홍준표 캠프에 있는 정책총괄 본부장인 이병태 교수가 이재명 캠프로 간다. 그러니까 선대위로 영입이 된다라는 단독 보도가 TV조선을 통해 떴고요. 내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미 내용이 나와 있고 이병태 교수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실제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이 외연 확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보수 쪽 지지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홍준표 캠프의 핵심 인사가 이재명 선대위에 간다는 건 좀 충격이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는 바로 그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언급을 직접 몇 번 하기도 했죠. 오늘도 어제 이제 됐고 뭐 오늘 됐고. 낭만의 정치인이었다 오시면 막걸리 한잔 먹고 싶다 이런 이제 약간 그 F적 접근, 네. F적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골목 투어 할 때도 대구 경북에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출생지기도 하고, 근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의 뭐 전체 득표율을 이기진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 이 목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남에서 득표를 많이 해야지 전국적인 국민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목표치를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출정식 할 때 보니까 윤여준 전 장관을 손을 또 오래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보태드리자면 윤여준 장관이나 이병태 교수나 이런 분들을 집권 후에도 가까이 두시고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중도화하고 선거 때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후에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은 정권이 늘 다수 정권이 돼야지 정권이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야 되만이 잡종강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단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이준석 대표와 단일화를 해서 자유주의 정부를 만드는 게 이제 자신의 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서두에 깔면서 결국 자유계약 선수가 자신이 이제 캠프가 이제 와야 됐으니까 이제 해산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FA 선수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측과 이준석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 왔는데 어쨌든 뭐 이재명 캠프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통합과 정통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 운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설득에 자신이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정하는 대목의 내용이 있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의 뭐 연배가 좀 나이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쪽에 몸을 담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가상자산이나 이런 부분 사실은 또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생각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거의 유사해요.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이제 프래그마티즘 같은 경우가 이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발전하던 시기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야지 자본주의도 발전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자유주의적인 이 정통의 입장을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럽식 좌파잖아요. 자유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뭐 혼합 경제적 요소들을 주장했는데 그것과는 확실히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 정통 시장주의자들도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뭐 확연하다고 봅니다. 홍 시장에 대해서 칭찬도 했고요. 네. 홍 시장의 정통 보수를 안겠다 이런 뜻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특정 후보랑 같이 간다는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 그림을 보면 이재명 그 후보님의 정책은 실용주의와 우클릭,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이미 정체성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념이나 어떠한 그런 정당적인 역사 이런 거보다는 좀 실용주의로 가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K 이니셔티브예요. 우리가 K컬처라든가 문화 영역이든 반도체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신산업 영역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 K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겠다. 나 유능한 경제 대통령 내가 한번 그걸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 다음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또 동시에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발언하고
이전에 보수 세력도 뭐 같이 끌고 가겠다. 이거하고 잘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보수 세력을 구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워딩을 보면.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10대 공약에 엠바고가 걸린 거가 기자들한테 배포가 되고 나서 당연히 첫 번째가 내란 관련된 내용일 줄 알았는데 내란이 두 번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요 내란과 관련해서 뭐 홍준표를 끌어안는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보수가 운동장을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운동장까지 넓게 쓰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래 그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 멀리 가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구도도 좀 갖고 가는 거는 뭐 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대선 패배를 또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했는데 또 뼈아픈 측면이 있었겠죠. 그때의 경험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스탠스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쉽죠. 일단은 지난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이 연출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하다라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일단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 네거티브에 휘말려 가지고 실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했어요. 네. 저 선거 전략에 실패였다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를 하든 말든 이재명만의 장점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확연히 좀 준비가 됐고 지난번처럼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담론으로서의 중도화,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중도층들의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당 내부에서 분석을 하는 건 항상 아시지만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요. 왜 대선에 패배를 했는지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잡았던 기조가 위기를 극복하겠다. 항상 경제는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경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였는데 사실 지금에 더 맞는 캐치프레이즈였죠. 그 20대 대선보다는. 그리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는 한국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그걸 여전히 진실로 믿고 계시는 뭐 중도층까지 보수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뼈아픈 가짜뉴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번에 그 법률위원회라든가 그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고소고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더 이상 선거판에서 이런 가짜뉴스로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받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찰이라는 건 바로 가짜뉴스로 인한 본인의 막대한 피해, 그리고 그 이미지 형성으로 인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이번에 선거 전략에서 배워서 지금 펼치고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내란에 대한 거를 이번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광화문이란 장소는 뭐 우리가 촛불이나 이런 위치가 있겠지만 세상을 밝히는 문이죠, 광화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이 문으로서, 등불로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다 물러내셨다. 그런 장소의 상징성,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 그리고 내가 K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다. 그런 세 가지 기조를 모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2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2번 후보. 그거 하나만큼 저희가 아까 추가해주세요.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난 건데, 민주파출소라는 곳이 사실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정당들 위주로 이제 범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범보수 쪽에서는 국민을 검열하는 거고 협박을 하는 거다. 이거 멈춰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 이제 뭐 선거 기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짜 뉴스를 대응하는 건 각 정당마다 다 똑같은 기구를 출범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때 과거에 비판했던 것이 좀 머쓱해지는 상황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했습니다. 머쓱함이란 단어는 한국 정치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특히 지금 여당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락시장 서울 송파구에 여기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이념이나 이런 거 강조하기보다는 또 현장으로 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생, 뭐 서민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원래 제일 영향가 없는 게 시장 투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 갔다는 것은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여수 산단에 갔다는 것은 구체적인 산업 정책이라든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책을 이야기해서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이번 대선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그러면 민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표가 안 돼. 왜냐면요. 민생이라는 것은 정치가 늘 해야 되는 그렇죠. 물을 마시는 것, 공기로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 표가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선거운동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관성대로 시장 가자, 서민들 만나자, 민생 살리자 이런 수준에서 갔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장 찾아간 건 그냥 게을러서 그랬거나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근데 국민의 후보들이 천유세지로 다락시장을 간 게 제 기억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홍준표 후보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윤석열 후보도 첫날 다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가 아니면 시장이었습니다. 예. 보수 계열의 후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이제 광장,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의 구도,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반면에 이제 국민의 후보들은 늘 시장, 뭐 역, 개발, 뭐 이런 쪽의 프레임을 잡는 게 일반적인 첫날의 풍경이긴 한데 오늘 저는 그 가락시장을 간 것보다도 이름이 없는 점퍼를 입고 나올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게 문제였죠. 예. 이름이 안 써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권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덕수일지 김문수일지 몰라도 한덕수도 만들어 놓고 김문수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왜냐면 첫날 천유세지는 전국에 다 릴리스가 되는 사진으로 나가는 건데 그 점퍼에 자기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는 지금 빨간 점퍼인데 네, 그냥 빨간 점퍼 번호만 2번만. 있었나요? 예.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예, 빨간 점퍼. 빨간 2번은 점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이 없는 게 굉장히 화제였고 그만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 그 난리를 쳤으니 그런데 그 난리에 대해서 또 한마디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다 괄호 안에 있고 더 굳은 단결로 가는 단계였다. 더 굳은 단합으로 가는 단계였다. 김 후보는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특히 이제 시장이 그림 내긴 좋아요. 그림 내긴 확실히 좋아요. 순댓국을 또 드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거 쇼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사실 보수층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득권이야, 우리는 재벌 친화적이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본인들의 열등감의 표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친서민적이에요, 재벌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는 저는 하나의 쇼, 그 장소적 쇼라고 그냥 보고요. 그다음에 뭐 단일화에 껴안는 포옹신 봤는데 저는 이준석하고 윤석열 껴안는 거 생각났거든요. 지금 딱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됐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아마 본인의 운명을 미리 이준석을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 선대위원장을 뭐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굳이 한덕수한테 선대위원장 맡길 필요 없어요. 우리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민의힘 이렇게 뭐 눈 떠보니 한덕수 이 사건은 내가 정말 너무 건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거보다 더 PR을 잘하시는 선대위원장이 어디 있으면 그러니까 한덕수 선대위원장은 좀 포기하시고 이쯤 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대위원장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맡길지도 몰라요. 네, 변호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저 선거 때 좀 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네, 자주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시장에 갔으면은 저는 지역 화폐 뭐 25만 원씩 나눠줘서 시장 살리겠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용은 없는 거죠. 이게 갔다는 것만. 야당일 때 시장을 가야 발언을 세게 할 수 있어요. 전 정부 때 야당이었어. 시장 경기가 이게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정책이 없었으면 경기가 이 모양이냐 시장에 와 보니까 막 다 죽는다고 한다. 근데 그 얘기하면 지금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상황이고 저는 오늘 그걸 느꼈는데 김문수 후보가 표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 시장에 시장 가면 잘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아무데나 털썩 안고 커피도 받아 먹고 어머님들 손도 잡고 막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새 취재 때 쫓아나 보면 어떤 분은 막 들어가면 막 1시간씩 걸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그냥 한 10분 15분 만에 후딱 나오는 분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가는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고 그림 내긴 좋은데 이 시장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사진은 아무것도 없네요. 네, 번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당명이나 후보 이름도 또 기호도 누락된 채였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선거 운동원들한테 나눠줬던 유니폼에도 이름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윽고 있었던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어쨌든 갈아입었더라고요. 네, 갈아입어가지고 김문수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쨌든 좀 급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전에 뭐 어쨌든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유니폼에 이름 저런 경우는 저는 그냥 이번에 처음 본 것 처음 같은데 본 것 같아. 저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선거 저거는 운동이 보통- 아니고 저거는 그냥 옷 저거는 입고 나오신 거. 저거는 조깅하러 나오신 이번 것 효과를 같은데. 내야 하는 무소속 후보가 입는 점퍼죠. 맞다, 교육감 맞다. 교육감 예, 선거에서 교육감 그렇죠. 선거. 아, 네. 교육감 선거에서 예. 뭐 등산 나오신 거 아닐까? 등산 좀. 조금 빨간색 어울리네요. 네, 잘 어울리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네. 양당의 후보가 그러니까 즉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면서 아마도 본인 역시도 선거를 뭐 한 번만 뛰어본 분은 아닐 테니까 이런 유니폼을 입었을 때 유니폼이 아닌 어쨌든 빨간색 옷만 입었을 때 느끼는 본인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즉 방문은 시장을 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입어서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히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썼을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광화문에서 굉장히 뭐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우렁차게 연설을 하지만 다른 데 신경이 좀 쓰였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3kg짜리 방탄복을 안에 그 점퍼 안에 입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제 저격총이 국내에 반입됐다라는 이미 제보를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저격에 대한 위험성도 고려가 돼서 실제 파란색 풍선을 현장에서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격에 방해가 되게끔 시야를 가리게끔 풍선을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 정당 모두 후보가 오롯이 이제 이 어떤 연설과 행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테러 위험성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장에 가가지고 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점퍼를 입고 있으니 집중이 되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메시지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어쨌든 공약 발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뭐 연설을 했던 이재명 후보 쪽의 공약을 좀 집중돼서 보긴 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김문수 후보는 또 저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하니까. 오늘 첫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하면서 본인이 중도 확장성이 제로라는 걸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했거든요. 왜냐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단상에 올려서 자기는 좌파였고 여기는 옛날에 김일성 수령 만세를 해봤던 사람인데 북한 인민을 구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이게 태극기 펄럭이는 광장에서 할 얘기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어쨌든 본인이 1위 후보를 따라잡겠다라는 108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유세 첫날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충권 의원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극자와 극우 사이는 폭이 넓기 때문에 다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기 이제 요걸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극자로 가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서 극우로 가는 뒤에서 만나는 거예요. 점에서 만나버려요. 나머지를 다 버리고 다 포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극자나 극우나 다 전체주의고 개인의 시민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게 김문수 후보는 중도 우파도 버리고 중도 좌파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아니 아까 빨간 잠바 잘 어울린다 그러셨는데 그 지금 굉장한 비유적인 표현이셨던 것 아니, 같은데. 뭐 과거에 이제 뭐 이런 바, 네, 네. 네, 뭐 과거에 어떤 사람이요? 선호련이라고 네네. 서울 지역 그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단체가 노동운동 세력 내에서도 가장 이제 강경한 집단이었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뭐 CA라고 합니다. 재헌의회파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러시아 혁명, 레닌의 러시아 혁명을 흉내내 가지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인식됐던 김문수 후보가 속했던 조직이 CA 그룹이었나요? 네, 조직이 네네 선후배 그렇게 이제 CA 그룹 안에. 예, 인식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1987년에 우리 민주화할 때 네네. 이게 기존의 뭐 DJ나 YS처럼 대선 치러가지고 하자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였지만 아예 국회를 뒤엎고 그렇죠. 러시아식으로 뭐 볼셰비키 네, 그런 것을 꿈꿨던 사람들과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87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 그러니까 87년에 그러니까 양김 분열이 됐을 때 저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 이제 당시에 그들보다 더 그러니까 제야했던 인사들이 차렸던 게 이제 민중당이고 네네네. 민중당의 창당 멤버 중에 한 명이고 그 이전에까지 가면 뭐 굉장히 좀 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루코 노조 위원장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
학생 운동권들이 공장에 위장 취업하는 거에 교과서 같은 교본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뭐 전설적인 말하자면 활동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중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인이 됐는데 민중당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본인이 그만뒀다가 뭐 택시 운전다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군부 독재자를 이은 정당의 이미지를 탈각시키기 위해서 과거 운동권 세력들을 대거 영입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꽂아줍니다. 그때 이제 영입됐던 인사 중에 제일 네임드 두 명이 김문수와 이재호였죠. 맞아요, 아, 이재호. 네. MB 정권 때 장관했던 네, 그렇죠. 이재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입이 돼서 그때 근데 그 부천에서 박지원 의원도 이겨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뭐 계열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개혁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당내 소장파, 개혁파를 상징하는 이제 그 이미지였고, 그래서 그때 민중당 출신 중에 그러니까 민자당에 합류했다가 아 여기서는 내가 체질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 사람들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 해서 나온 분들도 꽤 있어요. 나온 분들도 꽤 있는데 김문수 이재호는 어쨌든 거기 남아서 이들이 활동을 할 때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강경하게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점점 더 입장이 이제 우경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뭐 아시다시피 마지막 공직은 사실 경기도지사 때였다라고 경기도지사. 예,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예전인데 그때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거두게 인구 분포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포가 변하기 전에 경기도지사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제야에서 야인으로 지내시다가 태극기와 함께 부활하셔 지금 국민의힘 후보까지 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나무위키에 잘못 나와 있네요. 나무위키에는 약간 민자당 아까 민자당으로 네. 합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게 노무현이나 뭐 이런 분들이 YS하고 같이 정치를 하다가 민자당이 이렇게 보수정당하고 합당하면서 사실 그 다음에 꼬마 민주당으로 남잖아요. 이분은 신한국당. 근데 그 다음에 신한국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간첩 이슬실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 때 이제 제야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제도권 정당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여당일 때 여당일 때 들어왔죠. 여당일 때 여당일 때 들어오니까 들어왔죠. 사실 뭐 자리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 도지사 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게 저는 뭐 이제 이분을 이렇게 분석하자면은 이분이 과거에는 분명히 좌파였어요. 좌파일 때도 전체주의적 좌파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서구에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 독일이라든가 영국의 노동당 같은 점진적인 어떤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겠다라든가 타협적인 정책이 아니고 뭔가 혁명적인 거나 혁신적으로 정권을 뒤엎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급진적이고 또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우파도 똑같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히틀러나 그 스탈린이 했던 짓이 알고 보면 똑같아요. 국민을 단합하고 학살하고 그런 식으로 확 바뀌어간 거죠. 아마 성향이 저는 그런 약간 독단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목적지향적으로 이루어내면 돼라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나. 또 엘리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그래도 이제 좌파로서 뭐 어쨌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혁명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계엄을 옹호하고 뭐 내란을 옹호하고 이럴 수 있어요? 나치가 국가 사회주의잖아요. 박정희가 했던 정책들 중에 사회주의적 정책들 많아요. 저는 뭐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아까 우리 박지원 평론가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극과 극은 통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가의 대부라고 하면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김근태 전 의원을 꼽는 분도 많지만 김문수 후보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거의 제가 들은 어떤 비율로 따지면 김근태만큼이나 김문수 후보를 언급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치인으로서 저에게 가장 신기했던 토론 장면이 있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리고 이제 유시민 후보가 그렇죠. 맞닥뜨렸을 때의 장면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해줬던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분의 역사가 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게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유시춘 동생이 누나인지 헷갈리는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화제였고 이제 그런 대목들을 토론 과정에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게 아름답게 기억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도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비판은 진짜 단 요만큼도 하지 않으시는 걸로 봤을 때 놀라워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요즘 방송에서 또 그 뭐 김문수 후보 본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유시민 작가의 누나가 유시춘 이사장, 이사장 이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 옥바라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인 유시주 작가님이 또 계세요. 네. 그분이 제가 희망제약소 소장을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같이 했거든요. 이사님이셨는데 그때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김문수 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아는데 과거에 항상 이 선배가 나서서 교회에서 막 이런 데서 연설을 갑자기 막 일어나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 김문수가 김문수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목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럴 때 너무 과격해가지고 사실은 그 운동권 안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스타일이었죠. 지금 저기 광장에 나가지고 저렇게 태극기 부대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생경하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평소에 나요. 태도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또 뭐 이 좀 재물이나 이런 데 별 욕심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마지막에 이제 저는 많은 정치인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한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원한. 예,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들에게 원한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이 다들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도지사 끝내고 공천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구를 갔어요. 그걸 본인은 이제 거기가 험지 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기지사를 2번이나 연임했고 경기도 부천에서 3선을 했는데 공천을 못 받고 대구로 갔는데 대구에서 그 당시 김부겸 의원한테 대패를 합니다. 아니 근데 대구를 갔으면 공천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뭔가 근데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지금의 뭐 지금은 친윤이 주류니까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관여해온 정당에 굉장히 좀 어떤 원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고 그 원한 감정을 갖게 된 이후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고 원한 감정 이후에 제일 위험한 게 소외와 고독이거든요. 외로움. 외로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제 연세에 있으신 원로들, 중도적인 원로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되신 후에도 계속 만나 드려야 돼요.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김문수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른바 전대협 주류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우리 한국이 민주화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 근데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제야파들 싫다. 이런 식의 사고를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았던 이유가 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외롭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YS 이회창까지만 해도 개혁적 흐름이 존재했어요. 근데 박근혜 이명박으로 흘러가면서 본인도 대선 후보 몇 번 나왔어요. 떨어지고 외롭고 혼자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 쪽에서 손잡아 주니까 이제 그쪽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 어른들 외롭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첫날 유세에도 드러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운동권의 노선에서 본인이 북한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이제 말하자면 정광훈 류들과 맞아 떨어진 거죠. 나이 60이 넘어도 보니.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나만큼 적게 하지 않는 쟤들이 왜 민주세력이야.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서 그 태극기 시절에 제가 이제 몇 번 광장에서 연설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과간인 발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생각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변해서 이 사람 80년대 사람 아직도 80년대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 있는 상대방들이 80년대의 옛날 전대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그렇거든. 지금 민주당의 종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냉정하게 북한을 보고 있고 전략적 상호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 아직도 이 사람은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극자와 극우는 알고 보면 상생한데 이 사람은 80년대 사고에 머물러서 세상을 보고 있다.
이게 저는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위나 뭐 발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이 김문수의 진짜 망언집이라는 그 파일을 네네네. 냈거든요. 이제 자료를 냈는데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떤 인간 김문수에 대한 평가도 아마 유권자분들이 두루두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문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뭐 박계동 전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예, 최고. 뭐 김재원 아저씨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원한이 있을 것 첫 번째는 외로운 사람들이고 이제 그 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김재원 비서실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실제 운동을 같이 했던 운동권 부류의 인사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이제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자유통일당 기독 자유통일당 시절에 했던 뭐 전광훈이라든지 아스팔트 극우 계열들의 인사들이 실제 김문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뒷배가 되어준다고 하면 향후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함께 우리가 보시면서 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계동 전 의원도 굉장히 유명한 운동권이에요. 그럼요. 뭐 차명진 의원도 그런가요? 근데 차명진 의원도 제가 이거 운동권이 맞잖아요. 근데 네. 박계동 전 의원은 전두환 비자금 그 폭로 그걸로 유명해진 맞아요, 분이고 맞아요. 되게 네. 옛날 제 기준은 되게 옛날 정치인인데 외로우신 분이고 잊혀진 정치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외롭고 원한에 사무쳐서 극단적이 되신 분들이 만나서 다른 외로운 분도 그래서 얘기했다. 이렇게 그 되는 마음을 거구나. 사귀면서 한 10년 정도 휴지기를 가졌는데 근데 갑자기 무대에 지금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김행 단장 같은 경우에도 외로우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경욱 그 전 의원의 경우에도 외롭네. 예 외로우신 분일 거고요. 부정선거 외치면서 백악관까지 가셨던 분이죠. 잊지 않으시겠지만 그 지지 선언할 때 송영선 전 의원의 네. 모습도 좀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좀 알았던 그런 정치인들이 김문수 캠프에 지지 선언을 했거나 이제 두각을 좀 드러낸 분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지지율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그러면 그런 세력이 같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상상해보자면. 되겠죠. 네. 야, 예를 들면 극단적인 뭐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잖아. 김문수 후보 자체가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이다 이런 말도 이제 토론회에서 아예 하셨었고, 지금 뭐 방송이라던가 뭐 정계라던가 정당 학계 모든 데에다가 좌익들이 다 이렇게 설치고 있다 이런 장악하고 말씀도 있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철저하게 극좌와 극우를 오가시면서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말씀하셨던 외롭고 세상을 이제 극단적으로 보셨던 이제 소외당했던 국민의힘 비주류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윤석열은 사실 뭐 보수나 그거 뭐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텅 비어 있잖아요. 흉내 내는 거고. 김문수는 진짜 극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망원집 나 이거 그 소개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망원집을 보니까 이 여자 파트는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망원집 제가 내용을 너무 제가 화가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예상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떻게 노래도 소녀시대로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쭉쭉 빵빵 이게 정말 여자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심이 들고, 뭐 춘향전 얘기는 뭐 변사또에 대해서 뭐 정말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랑 같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밤늦게 다니는 게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활동법이 조금 그런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자들 아름다운 여성은 항상 자기 관리를 한다. 화장도 해야 되고 끝까지 자기 씻어야 된다. 여성의 역할까지 다 규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사랑 안 한다. 개만 키운다. 빨리 사랑해서 애 낳아라. 이게 그 사랑도 강요하시고 이제 개 키우는 이제 반려 가족까지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 뭐 정치에 있어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된다. 개를 안고 다니는 게 행복이냐.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발언들을 너무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하셨거든요. 동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김문수의 지지율이 뜰 때도 설마 김문수가 되겠어? 라고 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새 말로 치는 쉴드나 방어가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 이정서가 있었어요. 김문수를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쌍권 대표는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고는 다른 이유로 김문수로 선거를 안 하겠다고 생각한 거겠지만, 근데 어쨌든 다 차치하고 지금 이 망언집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한국 국적은 없었다라고 인사청문회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돌아갈 곳이 없는 불살르고 다시 온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발언의 수위라는 게 정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지뢰밭이 이제 터져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심란해지 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번 후보인데 조금 더 뭐 대선 기간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더 얘기해주세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로운 다음 분들이 주에 주변에 할게요. 모여서 그런지 후보 본인도 자꾸 외로워지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